전 세계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BTS 공연 때문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FBI 여성 프로파일러가 길 한복판에서 무너져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범죄를 확신했던 그녀의 모든 분석이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힌 순간 과연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서울거리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한가운데서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눈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소피아 메갈리스터입니다. 나이는 46이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수사국 행동분석부에서 23년째 일하고 있죠. 연쇄 범죄자를 분석하고 범죄 패턴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인간 행동을 수치로 해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왜 나쁜 짓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23년 하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 아름다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분석한 범죄 사건만 수천 건이 넘었어요. 가해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움직인다고요. 도덕도, 교육도, 신앙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간 건 솔직히 말하면 조카 탓이었어요. 엠마는 그때 24이었는데 뮤직 저널리스트 일을 막 시작한 참이었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이모, 나 서울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가수 그룹 공연 취재라고 했어요. 큰 공연이라고요. 얼마나 크냐고 했더니 서울 한복판 공원에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수십만이요? 그 숫자가 뇌리에서 바로 계산기를 돌렸죠. 수십만 명 군중, 야외 공간, 여름 저녁, 외국인 방문자 다수, 치안 집중 구역 외부. 행동 분석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대형 소매치기 조직 활동 확률 90% 이상. 군중 압사 위험 높음. 외국인 대상 범죄 발생 가능성 상당. 저는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이라고요. 하지만 엠마는 웃었어요. 이모 직업병이라고요. 결국 갔습니다. 조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곁에 있으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범죄 통계를 뒤졌어요. 수치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통계는 언제나 현실보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분석하고 돌아오면 된다고요. 한국이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니까요. 그게 데이터가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직업적 본능대로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소매치기는 공항 입국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피로한 여행객, 짐이 많은 상황, 낯선 환경. 조건이 완벽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도요. 10여 분을 기다려 제 차례가 됐는데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서 단말기에 대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도 안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8초였어요.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직원이 바로 달려와 올려놓더군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반짝거렸어요. 냄새도 없었죠.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어때요, 이모?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말없이 운전했어요.
과속하지 않았고 돌아가지 않았고 미터기가 당연하다는 듯 돌아갔죠. 목적지에 딱 맞게 섰습니다. 제가 낸 금액이 정확히 미터기 숫자였어요. 거스름돈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당연함이 제겐 낯설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15년을 살았고 유럽도 여러 나라 다녔고 남미도 가봤습니다. 어디서나 공항에서는 촉각을 세워야 했거든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이 직업을 하다 보면 뭐든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썼습니다. 공항 마이너스 범죄 징후 없음. 비효율 없음. 설명 불가. 엠마는 옆에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 도착했다고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는 중이라고 했죠. 저는 다시 수첩을 봤습니다. 설명 불가. 그 세 글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날 밤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피곤했어요.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준비할 일이 아직 하나도 생기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상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엠마가 지하철을 타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하철은 제가 아는 한 소매치기의 성지거든요. 좁은 공간, 밀집된 인원, 주의가 분산된 승객. 교과서에 나올 법한 범죄 환경입니다. 그런데 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이상했어요. 역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사람들이 뛰지 않았어요. 줄이 서 있었는데 그 줄이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고 열차가 들어오자 정확히 스크린도어 선에 맞춰 섰죠. 문이 열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탔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나온 다음에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생각났어요. 워싱턴 지하철도요. 문이 열리기 전부터 밀고 들어가는 사람, 닫히는 문 사이로 가방 밀어넣는 사람, 계단에서 어깨로 밀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제가 아는 지하철이었거든요. 열차 안에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가 없었고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고 좌석이 찢어진 데가 없었어요. 노약 좌석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빈자리인데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제 맞은편에 젊은 남자가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옆 노약 좌석이 비어도 앉지 않았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계속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앞에 앉은 여성이 핸드백을 선반에 올려놓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는 건지 핸드백을 그 자리에 두고 다른 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봤습니다. 그 핸드백을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그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핸드백을 그냥 가져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싶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핸드백 무인 방치 3분. 도난 없음. 시도조차 없음. 그리고 밑에 물음표를 3개 찍었어요. 엠마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모 뭐 써요? 저는 수첩을 닫으며 말했어요. 기록이라고요. 엠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다 이래요 이모. 원래 이런 데예요. 원래요. 저는 그 말을 씹었습니다. 원래라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쓰이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범죄자들도 늘 말하죠.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원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진짜 원래인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희는 광화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엠마가 공연 사전 취재차 한국 관계자를 만나야 했거든요. 저는 따라갔어요.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인파가 제법 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기 시작했죠. 습관이에요. 23년치요. 그때 보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남자 3명이 외국인 1명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외국인의 표정이 당황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했어요. 3대1 포위, 낯선 환경의 외국인, 빠른 접근 속도. 소매치기 조직의 고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엠마한테 말했어요. 잠깐만 하고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들었어요. 남자들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요. 외국인이 지도를 들고 있었고 남자들이 그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방향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멍했어요. 그 세 명은 소매치기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시민들이었죠.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한테 먼저 다가가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세 남자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아무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엠마가 옆에 와서 섰어요. 이모, 뭐 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동 분석관으로 살면서 저는 인간의 선의를 항상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선의 뒤에는 뭔가가 있다고요. 이익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순수한 선의는 없다는 게 저의 직업적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뭐죠?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썼어요. 선의의 동기불명. 그리고 또 물음표를요. 엠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모,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설명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나흘째, 저는 엠마 취재 일정을 따라다니는 대신 혼자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분석가의 눈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런지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전에 지하철을 여러 노선 타봤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질서가 유지됐고 노약 좌석은 비어 있었고 소매치기 징후를 단 한 건도 포착하지 못했어요. 저는 억지로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찾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하철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할아버지였는데 열차가 흔들리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노인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자리를 비웠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 봉을 잡고 섰습니다. 노인이 앉으셨어요. 대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노인도 아무 말 없이 앉으셨고요. 고마운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교육으로 되는 행동일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민 교육을 합니다. 공중도덕을 가르치고 배려를 강조하죠. 그런데 그 교육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비율은 제가 본 데이터로는 기대보다 훨씬 낮아요. 여기선 달랐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에 엠마를 만났을 때 저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배려를 자연스럽게 하느냐고요. 엠마가 웃었어요. 이모, 저도 한국 처음인데요. 그런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쌓아온 인간에 대한 결론이 이 나라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작은 금이었어요.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건 한번 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밤에도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오래 썼어요. 닷새째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엠마는 새벽부터 들떠 있었어요. 설렌다고 꿈만 같다고 했죠. 저는 그 옆에서 오늘 있을 수십만 인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장 전략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비상구 위치, 인파 밀집 구역, 소지품 관리 방법. 직업병이 멈추질 않더군요.
공연장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인파가 넘쳤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상했습니다. 흐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안내 요원들이 군데군데 서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안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조금 풀었어요. 엠마가 취재진 입장구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잠깐이라고 곧 오겠다고 했죠.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군중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대로요.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반사적으로 확인했더니 앞주머니에 넣어뒀던 지갑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카드도 현금도 다 들어있던 지갑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가방 안쪽도 뒤졌고 재킷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인파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포착하려 했는데 다들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내가 맞았어. 기회가 생기면 움직인다. 수십만 인파 속에서 이게 없을 리 없었어. 내가 방심한 거야. 이 나라가 특별하다는 착각을 했던 거야.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의 반은 도둑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반은 저를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나라를 좋게 보기 시작했던 저 자신을 향한 분노였어요. 엠마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엠마가 달려왔고 제 상황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모, 어떡해. 여권이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앉고 나서야 다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며칠간 이 나라를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결국 이렇구나 싶었거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같다는 결론으로 돌아왔어요. 엠마가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여권은 재발급 받으면 되고 카드는 정지시키면 되고 다만 현금은 그냥 잃은 거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갑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아까웠는데 그게 뭔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엠마가 경찰서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고 흰머리에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제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엠마가 한국말로 뭔가를 물었고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엠마가 저한테 통역해줬습니다. 광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요. 지나가다 보셨는데 안에 여권이 있어서 외국인 분이겠구나 싶어서 찾고 있었다고 하셨다고요. 얼마나 찾으셨는지 물어봤어요. 엠마가 통역했고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30분쯤 됐다고요. 30분이요. 저는 지갑을 받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여권이 있었어요. 카드가 있었어요.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장도 빠진 게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례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엠마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됐다고 당연한 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엠마가 다시 말씀드렸고 할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통역해줬어요. 외국에서 오셨을 텐데 힘드셨을 거라고요. 밥은 드셨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 어딘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근처 식당을 아신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뭔가가 끓어나왔어요. 국밥이라고 엠마가 알려줬어요. 뜨거웠습니다. 한 숟갈 떴는데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엠마가 중간중간 통역해줬는데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친다고 하셨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계산도 하셨어요. 저는 막으려 했는데 이미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잘 보고 가라고요. 웃으시면서요.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요. 아무 이익이 없었어요. 30분을 찾아다녔고 사례도 거절하셨고 밥까지 사주셨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낯선 곳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뚝배기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23년이었어요. 23년 동안 제가 모아온 데이터가 30분을 걸어다닌 한 노인 앞에서 전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왔을 때 저는 길을 걷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많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 무리지어 웃는 젊은이들. 다들 그냥 걸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활기차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고 이유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엠마가 놀라서 이름을 불렀어요. 소피아 이모, 왜요?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봤더라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인간의 최악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살인범의 동기를 분석하고 사기꾼의 패턴을 해석하고 학대자의 심리를 추적했어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그 일을 23년 버텨온 방식이기도 했고요. 감정을 닫고 데이터만 믿고 사람을 믿지 않는 것. 그래야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야 알았습니다. 공항에 10초도 안 되는 입국 심사. 지하철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핸드백. 3대1로 외국인을 에워쌌지만 길을 알려주고 있던 시민들.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서 있던 젊은이. 그리고 30분을 걸어다니다 지갑을 돌려준 할아버지. 이것들은 통계가 아니었어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제가 23년간 숫자로만 인간을 봐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인 건 자동화 설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공항을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조용하고 깨끗한 건 벌금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저는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나라가 겪은 시간들을요. 전쟁이 있었고 폐허가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시간을 살아냈을 거예요. 낯선 곳에서 힘든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알고 있는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지나쳤던 거겠죠.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엠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지나갔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고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모든 물음표를 봤어요. 설명 불가. 선의의 동기 불명. 그 물음표들 밑에 썼습니다. 설명됨. 딱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23년의 결론을 뒤집은 2글자였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에는 수집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30분 동안 찾아다니는 노인의 마음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비어있는 노약 자석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고요. 길 잃은 외국인을 에워싸고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은 수사 파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최악만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다른 걸 보여줬어요. 인간의 다른 면을요. 제가 23년 동안 외면하거나 설명하려 했던 것들이요. 아무 이유 없이 착하게 사는 것, 기회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것, 낯선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미는 것.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고생을 견뎌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조용히 흘러온 것 같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요. 저는 버지니아로 돌아와서도 그 할아버지를 가끔 생각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23년을 바꿨어요. 그게 신기하죠. 수십억짜리 기술도 아니고 거창한 강연도 아니고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낯선 사람의 선의에 감동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나라에서였든 어떤 사람에게서였든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